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병로입니다. 제 이름이 김병로인데요. 이렇게 제가 PPT 같은 걸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글자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면, 청와대로 가는 길에는 세종로가 있고요. 명동으로 가는 길에 충무로가 있는데, 중앙교회로 오는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한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통일로 가는 길에는 뭐가 있다? 예, 김병로가 있다. 예, 기억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90년대 10년 동안 정부 출연연구소인 통일연구원에 북한 연구 실장을 하면서 근무했고요. 주로 이제 제가 연구한 거는 그때 아마 10년 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신학이 공부하고 싶어서 한 4년 정도 신학 공부하면서 아세아연합신학대계 조교수로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서 지금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이게 많은 세월 동안 북한 관련한 또 통일 연구를 하면서 뭐 책도 좀 쓰기도 하고 북한도 여러 번 다니고 제가 이제 매 2년마다 뭐 북한 쪽에서 오신 학자들, 사회과학원, 김일성종합자 이런 분들 계속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만나왔고, 또 서울대학교하고 김일성종합대학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올해는 근데 못 만났습니다. 갔는데 북한 분들이 기분 나빠서 안 나와가지고 못 만났고요. 작년까지 해서 연길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우선 그런 경험을 쭉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제 사회학자로서 바라보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이제 그 내용을 담아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라는 책을 작년에 썼고요. 올해 지금 아까 뒤에 좀 뭐 책을 가져 놓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통일을 꿈꾸다라는 통일에 관한 책을, 아주 얇은 책, 하루 저녁에 읽을 수 있는 얇은 책, 통일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그 가정우 목사님께서 다시 생각하는 통일운동의 전망 이런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통일 문제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제가 이제 국제관계, 뭐 동북아 정세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북한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세 번째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낼 것인가라는 한국의 입장, 또는 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그렇게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해서 저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고요. 또 한 번에 뭐 어떤 이런 행동들을 했구나. 여러분들도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뭐 일반 사람들 또 핵실험 했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또 호들갑스럽게 하나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교회에서 있더라고요. 어제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봤는데, 뭐 그렇게 전문가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반면에 일반인들은 뭐 그냥 좀 심각하긴 하지만 북한이 매번 하던 짓을 또 했구나,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핵실험했던 걸 이제 작년 1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수소폭탄이 아니고 예전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그 정도의 원자폭탄의 위력 정도밖에, 한 10킬로톤, 12킬로톤 정도 되는 정도 위력이다라고 해서 그 정도를 인정해줬죠.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지난 9월 달에 한번 하고 또 이제 어제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도 밝히면서 수소폭탄 실험이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보니까 뭐 50킬로톤, 뭐 70킬로톤, 뭐 100킬로톤, 120킬로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10킬로톤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의 위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맥시멈 한 10배 정도에 해당하는 위력을 가진
폭탄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폭탄을 서울에 떨어뜨리면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떨어뜨리면 이제 서울은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부산은 안전하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면에 이르게 됐습니다. 클린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어떤 군사 공격을 할 것처럼 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한국 정부도 어쨌든 대화는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걸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으니까 강력한 응징을 한다 해서 군사적으로 이제 그 핵실험했던 그 풍계리 그쪽 거리만큼의 미사일을 한번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면서 타겟을 이제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응징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하고 상당히 이제 격앙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통일 문제, 또 한반도에서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이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남북의 문제를 이미 넘어섰고 국제적으로 지금 유엔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한데, 유엔 차원보다는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헤게모니 경쟁 또는 헤게모니 다툼 속에서 이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 북한이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을 규제하고 또 자극하거나 또 해결하는 과정, 그 큰 프레임은 미중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잠깐 이해를 하면 이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전쟁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미중 관계의 역학 구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전 오랫동안의 미중 관계 이런 거는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이 다루는 문제이고, 저는 이제 짧은 스코프로 과거 몇 년을 본다면 한반도에서 이제 미국, 중국의 이제 패권 경쟁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최근에 한 20-30년간에 이제 이게 진행돼 온 결과인데요. 이제 대부분 국제정치학자들 하는 얘기가 패권이 교체되는 시기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뭐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그 학자가 아마 최근에 7월 달인가도 책을 하나 했는데, 거기 책에도 보면 뭐 그 개념을 투키디데스 트랩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보면 이제 글 쓴 그 투키디데스라는 그 학자 이름을 따서 이제 쓰는 거죠. 이 아테네와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시기부터 해서 모든 인류에서 이제 패권 교체기에 무력이 동반되고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최근 500년에 세계의 패권 교체가 16번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됐다. 그리고 4번만이 좀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도 완전 평화롭게 끝난 건 아니다 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 중국 간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라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뭐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라든가 뭐 또 중국의 뭐 칭화대 연셰퉁 뭐 이런 그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한반도에서 미국, 중국의 그 패권이 이렇게 교체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시기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많은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일어날 건가. 그런데 그 연셰퉁이라는 칭화대 그 학자는 이제 2023년이라는 책, 2023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023. 그 책에 보면 이제 시진핑이 끝나는 시기가 2023년이거든요. 2023년이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023년까지 그리고 2023년에서 그 이후 10년 대충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학자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가 이제 한반도의 대충돌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유럽의 학자들, 특히 이제 약간 평화학자 중에 이제 요한 갈퉁이라는 평화학자가 있는데요. 요한 갈퉁은 미국의 엠파이어, 그러니까 아메리칸 US 엠파이어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아니고 미국이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무력, 지배하고 있는 그 무력으로서의 US 엠파이어는 2020년에 끝난다고 또 이렇게 선언적으로 예언자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옛날에 사회주의 붕괴도 예언을 하고 다 맞췄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항상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자기가 2025년에 미국 US 엠파이어가 끝난다고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예견을 했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5년을 단축시켰다고 그래서 2020년으로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10년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이분이 그 언론에다가 칼럼을 쓴 게 바로 이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US 엠파이어가 끝난다. 그래서 The End of US, The Fall of US Empire라고 해서 책도 쓰고 뭐 그랬죠. 이제 거기에 보면 폴 케네디의 뭐 강대국의 흥망성쇠라든가 이런 책자도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그런 학자들이 이제 제국이 패망할 때 어떻게 끝나느냐. 제국이 왕성할 때는 군사력을 잘 동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통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봉쇄도 하고 압박도 해가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통치를 하면 이 제국이 잘 왕성할 때고요. 제국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자꾸 군사력을 출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서 만약에 미국이 군사력을 쓰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시대는 중국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이 4월 달인가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했죠. 미국에서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보란 듯이 회담을 하면서 시리아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회담 바로 직전에.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군사적 공격이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시진핑이 되게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잘 보시면 4월 22일 날 아마 돌아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4월 22일에 환구시보라는 그 인민일보의 인터넷 글로벌 판이죠. 영어로 되는 그 환구시보의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거기에 미국이 하도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중국이 거기다 내놨습니다. 그게 뭐 다들 공개된 내용이지만 이제 관심을 안 기울이셨으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중국이. 공격을 한다고 할 때 중국이 반격해서 참여하거나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거기 환구시보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핵시설을 제거하는 그런 서지컬 스트라이크나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그런 걸 하게 되면 중국은 어쩔 수 없다. 이제 군사적으로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인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 이제 단서를 달기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휴전선을 넘어 들어오거나 그 이상의 공격을 하려고 할 때는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전면전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최후 답변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선택이 남아있어요. 미국은 지금도 만약에 이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지금 엄청난 토론을 하고 있고 지금이 아니고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사실은 그 문제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됐죠.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 과거에 외과 수출자 타격이 아니라 이제는
전면적으로 북한의 모든 군사 시설을, 그러니까 북한이 제2차 공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21군데 선정된 지역을 일시에 폭격을 하고 더 강력히 폭격을 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좀 우파들, 박근혜 정부 시기니까 이제 우파 군인들이 거기에 적극 동조해서 사실 그런 플랜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만약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으로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한다? 그러면 엄청 중국으로서는 환영할 일이죠. 왜냐하면 북한 핵시설을 골치 아프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이 공격하면 또 북중 관계가 나빠지고 동맹 관계인데, 그러니까 핵시설을 드러내겠다 하면 북한이 중국말 잘 안 듣잖아요. 지금 뭐 동맹 관계긴 동맹 관계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북중 관계가.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아주 호기를 만난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 맞고 또 감춰둔 게 있겠죠. 감춰둔 걸 가지고 이제 한국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한국이 이제 상당히 피해를 보겠죠. 중국으로서는 괜찮은 카드죠. 한국도 선볼 수 있는 카드. 자기 피 안 묻히고 북한을 통해서 한국을 선보죠. 그럼 한국 내에서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군 철수. 미국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한반도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으니 미군 물러나라 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군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럼 미국도 압박할 수 있는, 한 번에 그냥 세 가지 카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최후 카드를 딱 던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고민하고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 근데 할 수는 이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게, 만약에 미국이 그런 카드를 쓸 때는 뭐냐면은 치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 철군시키겠다라고 정책이 딱 정해졌으면 그냥 가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하고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한미 간의 협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태라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제 한 4, 5개월 이렇게 지났습니다만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데, 다시 말하면 구조적으로는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제 미국 정책,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선 출마하면서 가졌던 그런 정책처럼 해외에 있는 미군 군대를 다 철수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그런 정책으로 간 경우,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도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십니다. 다 어느 정도 짐작하다시피 절대 핵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핵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계속 개발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죠. 불신 때문에 그게 지금 이런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북한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북한 핵 집착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2002년, 한 지금부터 15년 전에 2002년 7.1 개혁이라는 경제 개혁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짐작하다시피 90년 중반, 95년 이후에 북한이 엄청난 식량난에 직면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사망했습니다. 68만 혹은 88만 혹은 100만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 최대 위기 그리고 최악의 상황,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 시기이죠. 우리 IMF하고 비슷한 시기에 북한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충격은 우리 IMF보다 훨씬 더 크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한 100여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거의 체제가 거의 붕괴하다시피, 그래서 이 당시에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이제 당 간부들에게 질책하고 훈시하면서 이 공화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됐다. 지금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통제도 못하고 뭐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거의 그냥 혼란 상태에 빠졌던 시기가 이제 95년, 96년, 9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96년 12월 달에 그 발언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한 것을 월간 조선에서 사실 그 다 보고 또 보도된 내용입니다. 막 질책을 했죠. 당 간부들에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지방 쪽에서 어려운 지역에서는 거의 학교를 몇 년 동안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 문을 닫고 막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이제 겨우 추스려서 98년도에 김정일이 이제 다시 체제를 꾸려나가 3년 동안 그 어려운 시기를 고난 행군 시기를 겪고 나서 98년 9월 달에 이제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키고, 그때가 마침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라서 엄청 이제 호기를 만난 거죠, 김정일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개혁을 준비해야 되겠다. 경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경제 개혁을 준비하기 위해서 40명 정도 이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중국 전역에 보내서 이제 그 개혁의 준비를 한 거죠. 이제 저희도 이제 심양이나 상해나 이런 데 가서 그때 방문했던 팀들, 북한 팀들이 아니고 북한 팀들을 맞이했던 중국 팀들을 만나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고 뭐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때 북한 애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경제 개발에 대해서 자기들도 다 플랜이 있고 경제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제 개발을 하면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중국에서 좀 도와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정희 모델 같은, 그러니까 개발 독재형으로 경제 개발을 하면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저런 준비를 해서 한국과도 정상회담도 하고 또 미국과 교류도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엄청 무르익었지 않습니까? 2000년에 6월 달에 정상회담하고 또 뭐 조명록이 백악관에 가고 하면서 그 시기에 굉장히 북한이 이제 준비를 많이 했던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 7월 1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북한이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화폐도 조정하고 환율도 조정하고 물가도 과거에 암시장 가격이 있고 공식 가격이 있었던 것들을 다 이제 일원화시켜 현실적인 가격으로 다 전환을 시키고 하면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쌀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가격을 결정하는, 북한에서는 결정하는 기본 아이템인데요. 쌀 가격이 공식적으로 뭐 8전인가 그랬어요. 이게 1원을 이제 100전으로 나눠 가지고 8전,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그러니까 1원보다도 훨씬 밑으로 판매됐던 것을 쌀 가격을 500배 인상하게 된 거예요. 50원인가 막 이렇게 해서 쌀 가격이 500배가 인상됐다는 건 다른 물가들은 보통 한 20, 30배, 50배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괴리가 컸던 이 사회주의 경제를 뜯어 고치면서 완전 이제 시장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제도 개혁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일본하고 수교를 해가지고 그 식민지 배상금, 일본으로부터 우리 한일 국교 수교하듯이 식민지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경제를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계산이죠. 그리고 작은 돈들은 한국으로부터, 김대중 대통령부터 받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어서 일본하고 수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교 회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02년 7월 1일 날 개혁을 발표하고 9월 달에 일본 고이즈미를 초청해가지고 고이즈미 수상을 초청해서 이제 일본 수교에 대한 준비를 다 해서 상당한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교 직전까지 가면서 그걸 어떻게 투자를 받는가 하면은 신의주 행정특구를 만들어서요. 신의주의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일본 자금을 끌어들이니까 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를 배상을 받아서 이 신의주 특구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경제를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구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야심찬 준비를 다 하고 한국의 협력, 미국의 협력, 또 일본과의 공식적인 수교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때를 좀 잘 못 만나가지고 2001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부시 행정부로 미국이 바뀌게 되고 하면서 그 2001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2002년 10월, 9월 말에서 10월쯤 되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사실 이제 협공이 들어오죠. 그래서 먼저 중국에서 그 행정특구 장관으로 임명했던 양빈이라는 사람을 중국이 체포해버렸어요. 뇌물 혐의라고 해서 체포를 해버리고 미국 쪽에서는 제임스 켈리를 10월 3일에 보내서 핵 개발에 대한 또 다른 의혹, 그래서 우라늄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북한과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주변 압박을 하는 거죠. 환경적인 압박.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려던 그런 계획도 다 무산이 될 수밖에 없고 진전이 안 되고 또 행정특구 장관을 잡아가 버리고 중국이 이제 신의주에 경제특구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은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금이 중국 바로 변경에 들어오는 게 중국으로서는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반대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행정장관을 체포해 가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후에 중국은 2011년에서 13년 그 장성택 살아있을 때 이제 중국식으로 황금평 위화도 이걸 중국 투자를 받아서 개발하라라고 이제 협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2002년 그 즈음에서 북한이 야심차게 계획했던 이 경제 개발 계획이 미국, 중국으로부터 협공을 받아서 좌절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 북한이 그동안에도 그렇지 않아도 6.25 전쟁 이후에 쌓이고 쌓였던 이 울분이 이제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켈리가 10월 3일 날 북한에 들어갔던 그 시기에 북한 안에서 이제 경론이 벌어지죠. 막 핵 개발에 대한 의혹을 미국이 제기하니까 북한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제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이제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해서 그 당시에 핵 개발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북한이 북한식으로 대답한 거죠. 핵 개발의 문제는 그보다 더한 것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보다 더한 것, 이 화학 무기 뭐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으로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왜 우리를 방해하느냐,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방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0월 3일 이후부터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공식화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물론 비밀리에 핵을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가 2002년 10월 3일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논리, 북한의 논리는 뭐냐면 미국이 북한에 없는 핵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북한식의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플루토늄 뭐 이렇게 그동안에 제네바 합의에서 94년도에 동결했던 것들을 추출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핵 그 플루토늄을 일단 추출해가지고 추출하면서 이제 2003년이 되죠. 2003년 1월부터 해서 이제 미국과 계속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미국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게 됩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그다음에 IAEA 다 철수, NPT 탈퇴, 다시 재확인 하면서 이제 플루토늄을 꺼냈다, 추출한다. 계속 1, 2, 3, 4, 5, 6. 그 사이에 계속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뭘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단계 넘어오면은 그건 레드 라인을 바텀 라인을 넘었다, 레드 라인을 넘었다 해서 군사 공격이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북한은 계속 가서 7월 말에 다 추출을 했다라고 백악관에 7월 초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이 막 그 당시에 제가 뭐 원문은 보지 못했지만 그걸 이제 읽고 난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이 FUCK 막 섞어가면서 가만 안 둔다 해서 이제 공격한다 만다 막 하다가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때도 상당히 위험한 시기예요. 우리는 잘 감지 못했지만 그때도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공격하겠다. 그게 이제 94년에 한 번 일이 있었고 또 이제 2003년에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이 상당히 그때는 긴장했어요. 94년도에는 오히려 중국이 별로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 상태였고 94년도의 전쟁 위기설은 사실 이게 진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을 오히려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썼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다른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고 2003년 경우에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자꾸 선언을 하니까 중국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003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조중 접경지대에 10만 군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그 국경 수비대가 중국 변경을 관할했는데 이제 정식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변경지대를 강화한 겁니다. 근데 그때 명분 항상 중국은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항상 변경지대를 강화한다거나 대비를 할 때 상당히 뭐랄까 외교적으로 합니다. 어떤 발언을 항상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만약에 북한이 무슨 붕괴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그 난민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변경 지역에 군대를 증강하고 이런 준비를 한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변경지대를 강화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경우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과 연합해서.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위협 내지는 대비책으로 변경지대에 병력을 증강하는 거거든요. 그때 10만 병력이 국경지대 한 달 동안 쫙 깔리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연변에 있었습니다. 여름 학기에 연변 과기대에 강의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택시 운전사들이 다니면서 막 하루아침에 자고 했더니 이거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병력이 막 이동하면서 엄청 국경지대로 몰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해서 막 저도 그때 엄청 이제 중국 지인들을 통해서 뭐 연락을 해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병력은 막 이동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은 거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알고 있어도 얘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들도 절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전화상으로나. 이거 잘못했다가는 거의 사형되거든요.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서 한국에서도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하고 사람들이 정보도 많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사회 보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다가 8월 말에 그 홍콩에 있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인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졌고 뭐 이러이러해서 이제 설명이 달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이 보도를 하겠는데 그때는 벌써 이제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공격은 안 되고 그때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8월 말에 이제 육자회담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지금 그 2003년 8월 말에 이제 1차 육자회담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중국이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미국이 뭐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냐 그러면 니네들이 중국이 한번 주선해서 한번 프레임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니까 중국이 이렇게 육자가 모여서 뭐 할 수 있고 이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미국 경우는 진지하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핵 문제나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게 군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자꾸 반대하니 중국 니네가 군사적 옵션은 안 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데 한번 만들어 봐라. 자리 좀 한번 깔아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도 지금까지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계속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막았으니까 니네들이 이제 해결해봐. 니네 식으로 한번 해결해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또 다 계산이 있고.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2009년이 되는데 2009년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 진행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도로 지금 현재 한반도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한반도에 언젠가 중국이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관대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비교하면은 엄청난 이제 그 경제력 격차도 있고 또 군사력도 뭐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상당히 약세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보다 조금 더 먼저 북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문제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2009년 사실 정확하면 2009년 7월 말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정하게 된 환경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전해 2008년 8월 달에 김정일이 심장 충격이 와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 불가능 상태가 돼서 북한이 상당히 혼란에 빠지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성으로 나가는 걸 중국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사실 2008년 지나고 2009년에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때가 이제 두 번째 핵실험인가요?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강경파들이 자꾸 완전히 이제 강경 모드로 가야 되는데 이거 제어해야 된다 해서 바로 이제 7월 말에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요소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요소는 2008년 12월에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오면서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론을 해주는 그러니까 자금을 대여해주는 그런 채무국 위치에 가게 되니까 중국이 판단한 겁니다. 이제 미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이제 한반도에 중국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하반기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가서 뭐 협상을 하고 하면서 많은 이제 중국과 북한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지를 말하자면 압박을 통해서 또는 뭐 군사적 공격 이런 걸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갖고자 하는 거는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체제를 안정시킴으로써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중국의 해법이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 북한과 협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 정책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김정은이 들어오고 비핵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이 됐죠. 왜냐하면 헌법을 2012년에 개정하면서 핵 보유국이라는 걸 명시를 해버리니까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겁니다. 중국은 어쨌든 미국을 계속 설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식으로 비핵화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비핵화라는 게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의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만 본다면은 당연히 핵을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을 뭐 공격하든 뭘 하든 해서 압박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더 큰 미국과의 그 경쟁 또는 전쟁이 남아 있으니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그래도 우리 세계에서 동맹국이 하나도 없는데 중국 동맹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동맹국이 북한입니다. 근데 말티 이렇게 안 되는 동맹이 있으니 그래도 일단은 동맹이는 거죠. 필요할 때 미국한테 막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중국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과 중국이 이제 그 2009년 이후에 한반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중국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얘기했던 유소작위라는 거죠. 유소작위라는 거, 이제는 필요한 때 우리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행동을 한다. 도강양회는 이제 이렇게 칼을 갈고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유소작위를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 때가 언제냐라는 걸 계속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때가 바로 2009년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중국에서는 이제 그 집체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추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핵을 명문화함으로써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되긴 했다. 그러나 큰 흐름 속에서는 일단 중국이 북한을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한번 정말 거의 체제가 붕괴될 뻔했던 그 체제를 다시 회복시켜서 경제적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특히 이제 중국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핵 문제라는 걸 걸고 넘어가면서 제재하고 자기들과 수교하지 못하도록 일본을 압박하고 하면서 또 한국을 좀 압박하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자기들의 경제 계획 청사진이 어그러졌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핵 무기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2년 10월 3일에 제임스 켈리가 들어간 이후에 정확히 4년 후에 2006년 10월 3일에 미국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핵실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실제 핵실험은 10월 9일에 하지만 북한 사람의 그 멘탈리티상 10월 3일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당신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핵무기가 있다고 한 그날 똑같이 통보를 해주겠다. 핵무기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10월 9일 날 처음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쪽에서도 엄청 북한에 대한 그 전까지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남북 관계가 좋았고 부시 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호감도 상당히 높았는데, 핵실험 이후에 완전히 정세가 뒤바뀌게 됐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 핵 문제를 제기하면서 악화된 관계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이 핵 개발이라는 것은 자기네 공개적으로 했고,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자기들이 4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첫 번째 플루토늄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이제 플루토늄 계속 돌리고, 뭐 우라늄도 좀 만들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지금은 우라늄으로도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서 경제개발과 핵무기를 동시에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 액면 그대로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분석하자면 이제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체제가 좀 개혁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걸 다 수포로 돌아가게 했던 그 미국에 대해서 철저히 저항하는 그런 무기로서 핵무기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집착이라는 것은 거의 북한의 생존과 맞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김정은 들어와서는 특히 어디입니까? 리비아의 카다피를 2011년에 아마 카다피가 처형이 됐을 텐데, 핵무기를 비핵화하는 프로세스를 리비아식으로 한다 해서 핵무기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 결국에는
뭐 리비아가 물론 카다피가 저항을 좀 했겠죠. 그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걸 번복해가지고 카다피를 체포해서 처형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김정은이 본 거죠. 이제 그 후계 과정에서 보고 2012년에 자기가 들어오면서 봐라, 미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핵 협상하고 비핵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에 힘이 없으면, 또 핵이 없으면 나중에 또 와서 핵무기 비핵화 협상하고 더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카다피처럼 다 잡아가지고 사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북한으로 봐서는, 특히 김정은, 젊은 김정은으로 봐서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지금 북한의 구조는 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라는 책에서 북한이 그 2002년 이후, 그러니까 2002년 이전에도 6.25 전쟁을 통해서 엄청 충격을 받고 어찌 보면 이제 폐쇄적이다 못해 자폐적인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6.25 전쟁인데요. 그 6.25 전쟁에서의 북한의 경험을 말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그 6.25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한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북한 체제가 전시 체제로 변화되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뭐 집단 자폐적인 체제로까지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립 체제, 또 계층에서 북한 내 전사자 피살자라는 전쟁의 희생자들, 직접적인 희생자들, 그 가족들이 북한에서는 상류층,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계급 정책을, 또 성분 정책을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에 직접적으로 피해당한 사람들, 그 가족들이 북한 체제를 이끌고 있는 최상류층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최상류층 중에서 전쟁 고아들이 세계적으로 전쟁 기간 동안에 3만 명의 고아들이 해외로 이동을 했습니다. 북한의 고아들이. 그래서 중국으로 2만 명이 갔습니다. 중국으로 2만 명이 갔고 각 지역으로 200명, 300명, 900명 뭐 해서 쭉 동동 뭐 몽골, 제가 엊그제 몽골을 갔다 왔는데 그 몽골에도 197명이 거기 와서 고아로 있다가 7년 후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이 돌아간 아이들이 이제 그다음에 초등학생, 뭐 조금 중고등학생 이렇게 됐던 아이들이 한 7, 8년, 1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있다 보니까 성장을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북한의 사실 핵심 멤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난 자녀들은 혁명학원이라고,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 뭐 북한에 몇 개 그 유자녀 학원, 그게 발전된 혁명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혁명학원은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학교인데요. 북한의 최고 엘리트 교육기관이죠. 그 기관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3대째, 4대째 내려오면서 귀족 학교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최고 엘리트인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북한에서 그 장관, 차관하는 그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혁명학원 출신일 거예요. 물론 대학은 이제 김일성 종합대 뭐 이렇게 하지만 혁명학원이라는 그 출신들이 북한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혁명학원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전쟁 고아 그 세대 가족들이라는 가게. 근데 한국하고 너무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사실 전쟁, 6.25 전쟁에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들, 그 가족들 혹은 고아로 자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기득권층, 상류층을 차지하지 못했죠. 되게 저소득층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연금 타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남북의 이런 구조를 보면 남북이 이 정서가 엄청 다릅니다. 물론 남쪽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전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북한에 대한 혐오감 이런 싫어하는 게 있지만, 그 직접적인 당사자 가족들, 여기 혹시 보훈 가족 계십니까? 실례합니다만은 역시 상류층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보훈 가족들이 여기 계시다면 아마 그 느낌이 팍 올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 가족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금 신문에 매일 나는 우리 같은 그런 분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그러면 사회 분위기가 엄청 다른 거예요. 못 먹어도 고 가자 이런 거면 싸우자라는 그런 분위기 팽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한국도 사실 그렇지 않은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뭐 그냥 비판적이면서 좀 혐오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북한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2002년 한참 미국하고 북한이 막 연쟁을 높일 때 2002년 12월 달에 제가 북한에 한번 있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거기서 보면은 정말 이 말 전쟁이 그냥 그대로 느껴져요. 막 총폭탄 돼가지고 당장 명령만 내리면 뭐 막 비행기나 뭐 탱크 몰고 막 어디 가서 자살 폭격할 뭐 그런 다 준비가 될 만큼 출퇴근 때 엄청나게 떠들어대는데 막 그냥 귀가 아파 죽겠어 하고 계속 확성기에 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정상이 아니다. 여기는 정상이 아니다. 아직도 6.25 전쟁 시기를 살고 있는 나라다. 어찌 보면은 참 한국은 그래도 전쟁 이후에 미국이 들어오고 또 미군이 이렇게 지켜주면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얻은 건 뭔가 심리적으로 많이 우리가 극복을 했어요. 이 전쟁 피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뭐 불안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막 울분에 쌓여있고 그런 사람들 좀 적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 전쟁의 경험들을 계속 상류층들이 동원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지금도 6.25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6.25 전쟁 얘기가 지금 나와도 사람들이 보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럴 정도거든요. 너무너무 사는 시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어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전쟁이라고 하면 잘 다가오지 않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 무자비한 폭력의 극치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그러면 굉장히 일어날 법도 하지. 전쟁, 미사일 날아가고 포탄 떨어지고 이런 거 생각하죠. 불꽃놀이처럼. 그런데 여기다 전쟁 겪어보신 세대들이 있으면 전쟁이라는 것은 이라크나 이란이나 리비아의 전쟁 있는 거기 현장에 가보면 그 전쟁이라는 게 포를 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통제가 안 돼 있고 거기에는 방화와 약탈과 살인과 강간과 모든 무자비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력의 무자비함이 사실 이제 전국을 남북이 한번 남북을 쓸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력이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요. 참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은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독일이 가장 다른 점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가 지탱하면서 어느 체제는 붕괴하고 어느 체제는 붕괴하지 않고 있나, 이거를 어느 한 학자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밑으로부터의 동원을 어떻게 사람들 했는가, 아래로부터 혁명의 동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중요한데, 그 동원의 가장 중요한 기제가 폭력이라는 겁니다. 폭력의 경험을 어떻게 했는가. 사회주의 등장 과정에서 또는 경험하는 과정, 지내오는 과정에서 이 폭력의 일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노출됐는가. 어떤 경우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극히 일부분의 전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궁정 쿠데타 정도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전쟁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뉴스로만 접한다거나.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남북이 한번 부산까지 왔다가 또 저 백두산까지 완전 한 번씩 다 쓸었지 않습니까? 정말 전국 방방곡 샅샅이 다 뒤지면서 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경험했다. 피부로 자기 걸로 다 경험을 했다. 이런 사회에서의 그 혁명의 가치로의 동원은 정말 뼈속에 남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각인되는 그 혁명의 자기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가치가 다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북한이나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는 이유도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유도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조사를 해보면은 탈북자들을 통해서 조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김정은의 지지도가 한 64, 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주체상을
긍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이 37에서 44% 정도로 차지하고요. 약한 자부심까지 포함하면 거의 58%에서 6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그냥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또 그 안에서 조사하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탈북자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북한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제 상황도 지금 김정은 들어와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뭐 이제 그 사이에 물론 빈부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어떤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좀 있는 거죠. 나중에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은 또 지도자의 지지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그 속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1인당 GDP 1,000달러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소득층 국가이고, 또 중간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생활 수준은 상당히 낮죠. 이제 1인당 GDP 1,000달러라는 것은 세계에서 최빈국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시스템 자체가 지금 사회주의 시스템이라서 활력이 없고 지금 시장 경제로 전환해야 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붕괴할 만한 여러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다른 각도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른 해석들, 엘리트 간의 약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 구조 전체를 봐서는 그렇게 오늘 내일 막 흔들리고 1, 2년 내에 막 북한이 붕괴하고 그런 사회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 자체도 예를 들면 북한 북한 안에 최근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인터뷰를 매년 합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지금 슬라이드를 못 가져왔는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제가 아주 8억짜리에 해당하는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죄송한데요. 거기 보면 북한 사람들 자체가 매년 새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한 3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매년 1,500명 탈북자 중에서 300명이 바로 북한을 탈출해서 바로 중국 잠깐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저희가 150명 절반을 찾아서 매년 인터뷰하는데요. 그분들 생각도 북한이 5년 내에 붕괴한다는 사람은 10% 이내예요. 막 6, 7% 정도밖에 안 돼요. 대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존재한다고 북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어느 사회나 문제가 많고, 북한은 특히 여러 면에서 경직돼 있고 획일적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정당하게 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체제 붕괴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설명했지만, 그 골치 아픈 북한을 슬쩍 드러내서 제거해버리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대개 이제 이 평화학자나 갈등 연구하는 사람들이 갈등 관계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불편한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얼굴을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막 가슴이 뛰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묵상하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좀 없애주십시오. 또 나이 많으시면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을 어쨌든 서지컬 스트라이크든지 뭐든지 딱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제거해버리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수작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IS 그 참수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일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장면 최근에 한 수년 전에 보셨죠? 목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르는 장면들 막
너무너무 잔인한. 그래서 그 말 자체도 떠올리기 싫지만 어쨌든 김정은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하겠다 막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북한에 겁을 주면서 김정은이 제거되면은 북한이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김정은만 죽으면 뭐 다 된다. 김일성만 죽으면 다 끝난, 뭐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김정은이 죽으면 이제 김일성 가계가 끝나니까 뭔가 좀 나아지겠지. 뭐 나아지게 한 1%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구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울분이 쌓여 있어서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드러나서 지도를 할 뿐이거든요. 그 울분을 또 결집해가지고 나갈 지도자는 그 국민들의 의견을 결집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살아날 수 없죠.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북한을 단숨에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다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평화의 시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라는 많은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이 땅에 평화가 가능한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최대 우리의 미션이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이 땅에 어떻게 건설하는가? 사랑으로. 말은 좋죠.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이 문제에서도 보다시피 북한이 핵 개발하고 막 총칼을 들고 막 여기 나오는데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된다. 무기도 만들고 뭐 핵도 가져야, 우리도 핵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현실에 부닥치게 되면 이 샬롬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민을 우리만 하거나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평화학으로 상당히 유명한 여러 평화학자들 얘기를 간략히 종합해 보면은 평화가 실현되는 것에는 특히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 필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평화는 지킴으로써 시작됩니다. 피스키핑. 평화는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근데 지키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힘이 있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무기력해져서 이 평화라는 걸 또 정의하자면 또 끝이 없죠. 어쨌든 그 평화라는 걸 우리가 전제한다면 싸움이 없는 상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서 하며 살아가는 걸 우리가 정의한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다툼이 있을 때 말릴 수도 있고 피스키핑 오퍼레이션이라는 PKO라는 평화유지군 같은 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게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지킴으로써만은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건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화를 계속 지키려고 하면은 계속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무력을 쌓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군비를 증강해 가지고는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거 다 알죠. 특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가보시면 이 지키는 평화가 얼마나 불안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활보하지 않습니까? 등하교 할 때 아무 걱정 없이 등하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갈 때 학교 밖을 단체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무장한 군인들이 호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언제 어디서 테러가 올 줄 모르니까 중무장한 군인이 항상 따라다니게 돼서 파키스탄 같은 데만 가도 그 상점에 다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말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나라 아닙니까?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주변에서 공격하면 3배, 4배로 막 보복을 하니까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 공격하면 3배로 다 보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화가 지켜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관계의 개선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 관계를 개선해야만 참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자기를 계속 지키려고만 하는 이 방식으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다. 그것이 이제 피스 키핑에서 피스 메이킹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피스 메이킹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보통 평화협정을 맺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도 평화를 만들어간다. 피스키핑에서 피스메이킹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피스메이킹이라는 그 행위가 평화를 증진시키고 또 진정한 평화로 들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서로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하고 또 소통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피스 빌딩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언어로 하면은 피스 키핑을 평화 유지, 피스 메이킹을 평화 조성, 피스 빌딩을 평화 구축이라고 하죠. 평화 유지, 평화 조성, 평화 구축. 그래서 피스 키핑, 피스 메이킹, 피스 빌딩. 피스 빌딩은 이제 약속을 한 이후에 피스 메이킹을 하겠다고 약속을,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은 한 이후에 한국으로 말하자면 개성공단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가고 교류 협력을 하고 또 수학 여행도 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제 협력이 가장 그래도 중요하죠. 세계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평화공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DMZ 세계 평화공원 같은 그런 형태로 공원을 만들어서 서로 공동으로 이용한다든가 세계 그런 사례들이 엄청 한 200여 곳 많습니다. 피스팍 같은 개념으로 분쟁 지역에 피스팍을 만들어서 생태 공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되게 수자원 같은 걸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이제 서해 꽃게잡이로 자꾸 싸우니까 거기를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어서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우리 경우도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피스 빌딩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피스 키핑으로부터 메이킹 빌딩으로 나가 이 세 개의 바퀴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과도하게 한국에서나 또 다른 위험 지역에서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니까 계속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막 무기를 첨단 무기를 막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증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언제까지 그러면 이 군비 경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가 거기에 똑같은 형태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핵 전략 자산을 끌어들여와야 되는지 대칭 체제를 만들어. 군인들은 이제 안보 쪽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이 안보의 이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들죠. 공포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만들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 군비 경쟁 또는 피스키핑 평화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런 설명이죠. 상대가 서로 양자가 서로 다른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치명적으로 서로 피해를 줄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타격해서 엄청나게 우리를 괴멸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는 핵무기가 없더라도 충분히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는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작년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21곳을 선정해서 미국과 한미연합사가 일시에 공격하면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라고 적어도 자신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은 어느 그 사이트에서 미사일 사이트에서 쏘는 게 아니고 막 논에서도 막 미사일을 쏘지 막 비행장에서 쏘지 막 아무 데서나 쏘니까 이걸 이제 제어할 수가 없어서 무섭긴 한데 그러나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평화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공포의 균형 정도가 달성됐으면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골몰하면서 피스키핑을 더 하려고 하면은
평화가 져야 된다는, 깨진다는. 그래서 빨리 그 정도를 유지했으면 바로 관계 개선으로 대화 쪽으로 가서 어떤 형태의 활동들, 피스 메이킹의 활동들을, 평화를 만드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포의 균형, 이게 좀 학술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하면은 이러죠. 그냥 좀 여러분들도 다 한 주먹 다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한 주먹 하니까 나도 한 번째 있고 너도 한 번째 있고 하면 그러면 됐다. 그 정도면은 그 정도에서 멈추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법들은 여러 군데서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힘겨루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 여기서 막 죽기 살기로 해서 끝짝 보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어느 정도 됐으면 대충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뭔가 새로 집을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평화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는데 계속 거기에 대항해서 핵자산 끌어들이는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핵자산을 동원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도 만약에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서 힘이 있다. 그거 실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자신감을 갖는다면 계속 거기에 함몰돼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미국의 뭐 군산복합체 거기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안보 논리에 뭐 국방비 뭐 타려고 그런 논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요소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멈추면서 그다음에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찾아서 여러 형태로 학술 대화니 아니면 정치인 간의 대화니 뭐 여러 대화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여러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평화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 어찌 보면은 평화 전략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이 들어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어떤 공존할 수 있는 전략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큰 개념을 좀 만든다면 북한 국제화 전략이라고 저희도 그것도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북한 국제화 2017에서 뭐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현재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 변화되지 않고는 사실 남북 간의 통일이라는 걸 우리가 추구하기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물론 이제 통일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정말 이거는 기적이고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는 저는 통일은 절대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저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래서 한국 사회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만 특히 이제 북한 사회가 좀 뭔가 다른 사회로 좀 조금 더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는 건 뭐냐면 너무 폐쇄되고 고립돼 있어요. 물론 북한 안에 들어가면 자기네들도 뭐 다 세계를 본다고 막 얘기는 하고 외국 사람도 들어갔다고 하고 그렇게 보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도 막 개방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에서 뭐 개방돼 뭐 맥주도 들어가고 뭐 피자가 또 들어와 있고 뭐 평양 중심으로 뭐 저도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걸 다 포함해서라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딱 놓고 보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가이디드 투어라고 하죠. 그 안내자가 붙여가지고 가이드 하는 나라는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멀리서 감시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딱 그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안내하는 그런 데는 북한밖에 없죠. 그리고 너무 경직돼 있고 북한 안에서 어떠한 건설적인 발언을 할 수 없는 아주 경직돼 있는 그런 나라죠. 문화적으로는 많은 그 한류가 들어가고 뭐 변화가 있지만 너무너무 참 제가 보기에는 북한 사람들하고 제가 몇 번 만났지만 한마디도 뻥긋을 못합니다. 제가 뭐 좀 농담처럼 뭐 약간 김정은 아니고 김정철 얘기나 뭐 아니면 약간 좀 고위층 얘기 같은 거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제 이렇게 식당에서 그런 얘기 하면요 제가 안 보이 제 발을 막 치면서 하지 말라고 이러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또 막 하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언을 못하니까 이제 발달한 게 뭐냐면 전부 EDPS, 음담 패설, 뭐 이런 거는 또 정말 정신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발달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는 한마디로 하면은 개방입니다. 개방. 저는 북한의 개혁 이전에 개방이 더 먼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북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많은 문을 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북한 사람들이 갇혀있던 그 북한 땅에서 좀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유학생이나 비즈니스맨이나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다음에 스포츠 선수들 가급적이면 평창올림픽에 이런 데서 다른 의도가 아니라 북한을 정말 잘 되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좀 초청을 해야 돼요. 돈이 좀 들죠. 장애인들도 좀 초청하고 다 초청을 해서 해외를 좀 많이 보게 하고 왜냐면 북한이 자기 나라를 닫고 있으니까 밖으로 꺼내죠. 그게 이제 국제화 전략인 거죠. 그래서 북한 좋은 의미로는 북한이 국제적 행위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부여하자.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회를 준다면, 그래서 대외 접촉면을 좀 확대한다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도 그 사이에 많이 일어나겠죠. 그 해외 공간에서 탈출이라든가 또 평창 올림픽에 왔다가 또 몇 사람들이 한국에 북한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사태 또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생기게 될 겁니다.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한국의 가장 첨예한 문제는 지금 식당 종업원 12명 넘어온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그 남북 관계가 안 풀리는 거는 여러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핵 문제로 저거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명에 대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좀 말은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거기서 이제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명수는 얘기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또 문제돼. 그래서 일부가 북한에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그 중에 다수는 여기 있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진퇴양난입니다, 이것도. 북한은 다 돌려보내라.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또 그걸 이제 국제기구 국제적십자를 끼고 하든 어쨌든 간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남북 관계에서는 진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아마 탈북자들에 대한 가족 그 문제까지 해서 이제 이 국제화, 북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꾸준히 추진하면서 기회를 부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도모해야 그것이 오히려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것이 통일의 지름길이고 첩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역사적인 의식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니면서 옛날에 고조선 내지는 고구려의 발흥지부터 해서 이렇게 두만강 이렇게 쭉 돌기도 지반도 가고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동북 삼성 쪽에 우리의 민족이 처음 시작했던 그 지역, 광활한 만주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단군이나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한반도를 포함해서 다른 그 광야를 헤치면서 나라를 가졌던 그때의 포부, 그걸 이제 단군은 홍익인간이라고 그게 신화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속에서 지금 큰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지나고 보면 점차 정말 이 나라가 쪼그라든 것 같아요. 계속 고구려 또 강성했고 그다음에 고려 고려 이제 조선으로 오면서 이제 영토적으로는 좀 좁아졌지만 그러나 또 놀랍게도 지금 가장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고 아마도 이보다 더 부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내리막길만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대단하죠. 제가 지난주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요. 몽골 사람들 만나는데 몽골 사람들이 징기스칸 얘기하면서 뭐 세계 막 이렇게 돌아다녔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막 기가 저도 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몽골의 한국 지배에 대해서 역사를 잘 몰랐다가 그 사람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몽골 침이 대충은 알았지만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보고 나니까 그 다음날 몽골 사람들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지금부터 800년 전에 1231년인가? 그때 이제 몽고가 처음 쳐들어오잖아요. 징기스칸 후예들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한반도를 막 난도질을 하더구만요. 그 자료에 보니까 막 지나가면서 아무나 막 죽이고 부녀자들은 강간하고 죽여버리고 막. 그런데 징기스칸 그 당시에 몽골이 한 200만, 인구가 200만인데 지금 300만이에요. 너무 작죠. 200만인데 세계를 다녔던 그 기마병들은 20만이 그렇게 다녔대요. 20만이 세계를 다니고 한반도는 한 3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휘젓고 다녔는데 그냥 한국은 저항 전혀 못하고 그래서 한 3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또 말 안 듣고 좀 조공 같은 거 잘 안 바치는 것 같으면 또 들어와가지고 막 난조질하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완전히 배추 숨 죽듯이 그냥 완전히 다 기가 죽어가지고 그저 오는 사람들 다 대우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왕이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 몽골 가가지고 다 그냥 충성하고 막 충충충왕 충선왕 뭐 전부 한 100년 정도를 계속 가서 이제 그냥 거의 왕 모시듯이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 몽골 사람들이 징기스칸 세계를 다니면서 뭐 여기 뭐가 세워졌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비참하다. 그게 벌써 불과 800년 전인데 그 후에 임진왜란이 있죠. 병자호란이 있죠. 올 때마다 그냥 사람들 다 죽이고 막 60만씩 막 끌고 가고 코끼어서 다 끌고 다 끌고 가죠. 끌고 가면 그게 가겠습니까? 중간에 다 가다가 배고파서 다 굶어서 죽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런 아픔을 겪고 또 일제 36년 일본 들어와가지고 그 어간에 있었던 얘기들 참 그 역사를 쭉 돌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한 200만 또 남북이 합쳐서 200만 죽고 막 그런 속에서 정말 이 한 나라가 흥왕하고 또 패망하는 게 어떤 요인인가 뭐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국이 지금 70년 분단 남북이 나눠진 이 상황에서도 국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거의 5,000년 역사를 거슬러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통일을 꿈꾸다 해서 그걸 묵상하던 도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막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김구 선생으로부터 시문의 상록수 쓰는 시문의 시문 선생도 그날이 오면 거기에 좀 구구절절히 막 쓴 그 물론 광복의 염원이지만 그걸 이제 통일의 염원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생각하죠. 통일의 염원으로 꿈꾸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왕건의 그 지략을 통해서 이 발해를 끌어들이면서 이 새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는 왕건의 집념과 비전 그리고 지략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하고 또 신라의 화랑, 신라의 통일에서 화랑의 그 젊은 사람들의 기백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이 사람들이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대로 이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정말 조금만 젊은이들이 일어서면 뭔가 이 나라가 변화될 것 같은 그런 경험들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포츠로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음악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젊은이들 보면은 정말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의 그 비전까지 하자면 정말 정치력도 있었고 정말 이 청년들의 일어섬도 있었고 그런 역량들이 쭉 한국
문화에 다 있고, 또 특히 이제 저는 그 조선시대 선비들의 강직함, 아주 정직하면서도, 물론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만 정직하면서도 바르고 꿋꿋하게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그런 선비 정신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 몇몇이 흐르고 있는 역사적인 자산들이 다 모인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사람들의 지혜가 모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건 충분히 경제적으로 지금 한국이 역사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70년의 분단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 민족을 통일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역사 의식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 민족에 갖고 있던 뭐 서름과 한 같은 거를 깊이 느끼고, 그리고 또 분단 이후에, 저는 특히 분단 이후에 한반도 아래에서,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분단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 지리적인 어떤 그 성취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대륙으로 소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 열정, 이것이 조금 더 발휘가 된다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반도가 뭐 누구나 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한반도가 이제 특히 한국은 휴전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지리적으로 폐쇄된 공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의 그 의식과 가치관이 자꾸 폐쇄적이고 좀 패배주의적인 이런 의식이 형성이 된다고 봐요. 사람의 의식과 가치관은 이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연변에 있을 때, 또 평양에 있을 때, 그리고 평양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평양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살아도 그래도 한반도를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에요. 제가 그걸 연변에 가서 평양에서 고려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비로소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생각하려 해도 그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한반도를 아래로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드시잖아요, 여기서는. 특히 부산에 계신 분들은 항상 한반도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이죠. 높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휴전선이, 서울이 저기 있고 휴전선이 저기 있고 저기 북한이 있고 저기 소련이 있고 러시아가, 중국이 있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밑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 남조선, 도간에든 쥐다 이놈들. 그래서 너희들 여기 휴전선 지나서 대륙으로 철도 도로로 진출하려면은 우리 돈 내야 돼, 우리한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감이 있죠. 뭐 못 먹고 없어도 남조선, 좀 민족끼리 참 그 비참한 일인데요.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에 대해서 딱 자기들이 핵이나 아니면 총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국을 위협하면은 다 부산으로 몰리고 막 바다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일본으로 이런 걸 북한 사람들은 남조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비겁한 사람, 겁쟁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열린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으로 막 도로가 나는데 북한에서 막 탱크를 몰고 천매를 오면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막 소리를 치면서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하느냐. 우리 군대가 지금 얼마나 강인한데 탱크를 몰고 막 북한으로 쳐 올라갈 생각은 왜 안 하느냐. 길이 잘, 개성공단으로 이렇게 길이 잘 닦여 있으면 여기서 탱크 몰고 북한 가기 쉽잖아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느냐. 그러니까 참 이 지리적인 위치가 한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통일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뭐 이런 담론을 통해서 뭐 교육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지리적인 공간의 열림으로부터 저는 통일이 시작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 사람들이 절대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도로, 철도를 동해안, 서해안으로 열어서 뭐 동해안 같으면 금강산으로 해서 원산으로 해서 낮은 선목통에서 러시아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왕래라고 기차를 타고 왕래 해본 다음에 이거 가능하네 라고 생각할 때에 이게 통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북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안 해주죠, 당연히. 돈 많이 내야 된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김일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유언하고 돌아가냐면, 동해안, 이 사람한테 동해안, 서해안, 제가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하는 동해안으로 쭉 해서, 러시아로 가서 모스크바로 이렇게 통과하는 걸 남조선에 허용해 주면은 1년에 10억 달러가 들어온다.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 중국으로 가는 것을 통관시켜 주면 5억 달러를 니네들이 가만히 앉아서 1년에 받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 북한 사람들 다 알고 있고 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줄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저는 우리가 북한을 뭐 이뻐서 돕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하루빨리 저는 동서해안 철도나 도로를 우선 놓고 처음에는 화물부터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명예회장이 살아계실 때는 그 2층 고속도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2층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요즘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한국의 서울, 인천에서부터 신의주까지 2층 고속도로를 낸다. 북한하고 협상해서 북한에 피해 안 주고 2층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중간에 맥도날드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신의주 통과해가지고 바로 중국하고 통행협상 맺어서 중국으로 자기 차가 이렇게 패스할 수 있도록 또 버스나 이렇게 패스할 수 있도록 그런 협상을 맺고 처음에 초기에는 북한에 내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층 고속도로를 지으면 이거 뭐 한국 사람들이 지으면 아마 1년 내로 다 지을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지금 할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도로공사가 지금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좀 북한에 이제 기회가 되면 북한이 좀 안정되고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램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도 통제되고 다 이렇게 펜스 쳐가지고 할 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북한하고 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걸 하겠느냐 말겠느냐라는 것인데 언젠가는 해야 되겠고 물론 최적의 상태, 이 비용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조성됐을 때 해야 되겠지만 일단 가능한 어떤 계기를 찾아서 그런 꿈을 실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반도를 이 2017년을 사는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오늘 전쟁이 일어나냐 내일 전쟁이 일어나냐 이런 폭풍 전야 같은 이런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지만 좀 담대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않을 가능성이 또 훨씬 높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북한에게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북한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 집단 자폐 체제라고 이렇게 본다면 안에서 자기들이 결속력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 또 개방하면서 이 통일을 준비해 나갈 역량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국이 맡아야 될 의무고 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달리 말하자면 만약에 김정은에게 북한이 지금 공산화된다고 막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에게 한반도를 다 통치하라고 한번 기회를 줘보십시오. 줘본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그 통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도 골치 아파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북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절대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통제 못하는 지금 김정은의 전략은 뭐냐면은 제발 우리 건드리지 말라. 우리 좀 살게. 나눠 사는 거 분리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장기적인 한 20년, 30년의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북한을
북한의 변화를 촉발하면서 이 환경을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 남북이 통합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평화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지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북한을 점차 개방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준비를 해나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20년이라는 시간 앞으로 내다보면서 좀 긍정적이고 또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이렇게 제 강의는 마치겠고요.